사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 1,500달러 조선업 전용 협력 펀드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언제 얼마나 쓸 것인지 구체적인 용처나 규모가 되지 않았을 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그런 산업의 진척이 얼마나 더디길래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미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은 미국에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존스법이 있습니다. 그 미국 항만 연안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 선박은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을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 관련된 건데 번스 톨랩슨 수정법이라고 해서 미국 군용 선박하고 구성 요소를 이제 외국에서 조달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 좀 보호를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혁신도 좀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뒤처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산업 격차 위상보다도 훨씬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키우기보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정도의 저는 느낌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키워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 가면은 호랑이가 돼서 잡아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은 있겠지만 충분히. 적어도 그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이 소요될 것 같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든든하게 만두와 오리고기를 섭취했더니 힘이 나네요. 힘내서 아침엔 만두. 밥보다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해야지. 밥을 먹으면서 저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글로벌 인터뷰 진행해 볼 테고요. 제 방금 옆에 계신 분은 항상 이 아침에 전략까지 저희 꼼꼼하게 함께 챙겨주시는 빈센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항상 먹는 거 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마음이 좀 들어요. 네, 아닙니다. 마음만. 먹는 거 식사하시는 거 보면 복스럽게 먹으니까. 아, 그래요? 네, 맛있겠다. 쩝쩝댄다고 엄청 쩝쩝소리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해요. 그럴 수 저도 있지. 제가 그렇게 쩝쩝대는지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쩝쩝대는 거 입 다물고 먹어야 되나? 안 고쳐도 돼요. 안 고쳐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쩝쩝대고 먹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에 하나 보니까 어떤 그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금융시장에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가격의 메커니즘, 수요와 공급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해지더라. 근데 최근에 어저께 뉴스 중에 하나가 WTI가 2.4% 급락했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조만간 WTI 국제유가가 60달러 선을 깨질 것이다. 즉 저분이 말하면 다 되잖아요 요새. 그래서 보이는 손 네. 트럼프. 보이는 손 트럼프, 보통 보이지 않는 손, 경제를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는 대놓고 이거 끌어내려, 올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네, 가격의 결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데 그의 향후 행보가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죠. 네. 10월 달에 에이펙 경주에 정상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의향이 있다 등등.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의 글로벌리 최대 악재 중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조그만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중국향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결해서 바라보면 미국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빈센트님의 재벌설을 지금 누가 제보해 주셨네요. 재벌이세요? 재벌 네. 뜻이 뭐죠? 재벌. 네.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네. 두 번 구운 전략으로 여러분과 네, 함께하도록 초벌구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선 얘기 진짜 핫하잖아요. 국내에서도 핫한데 저는 미국에서 조선은 과연 어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이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모시는 분인데 지금 어떻게 긴장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조선하면 재선. 조선하면 재벌이 아니고 재선. 이분 이름이 네. 유재선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선하면 재선에게 물어보자. 유조선? 네. 아 재선? 아 유재선. 자, 하나증권 뭐가 안 맞아.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유재선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예, 새벽에 일어나시기는 괜찮죠? 늘 이 시간에 꽤 계시니까. 네, 조금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이야기를 한번 우리 유재선 애널리스트와 할 텐데 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입에서도 쉽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고 우리는 뭐 마스카 프로젝트다 하면서 그 뭐 거북선 이번에 만들어 갔어요. 네, 모형 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펜도 만들어 가고 거북선 만들어 가고 많은 굿즈들을 가져갔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조선업 관련된 사안들이 언급이 됐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던 내용 말고 혹시 뭐 새로운 내용도 있었나요? 사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조선주에 있어서 세론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는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 1,500달러 조선업 전용 협력 펀드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언제 얼마나 쓸 것인지 구체적인 용처나 규모가 되지 않았을 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협상이긴 하지만 한국이 좀 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그 내주는 것이 일방적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조선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진출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이냐가 좀 구체화된다면 이게 향후의 성장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어제는 조금 기존에 있었던 틀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좀 그쳤지 않았나 싶어서 시장 기대는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만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마스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국 배를 사야 되지만 뭐 미국에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언급을 좀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 이후에 그 언론 대담,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이죠. 거기에서 답변했을 때 기자가 이제 조선업 관련된 질문 2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두 번째 질문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한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밸류체인을 정상화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하지만 아직 잠수함은 잘 만든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새롭게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척되거나 구체화된 내용은 사실 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떤 간접적인 힌트를 찾자면 아무래도 상선 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탱커, 컨테이너 혹은 LNG 운반선 이런 쪽의 코멘트보다는 잠수함 잘 만든다 한 거 보니까 어떤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좀 불리한 잘 못 만들고 있는 상선에 대한 니즈가 좀 큰 것처럼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코멘트가 아니었을까? 요건 조금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함은 잘 만드니 자기가 잘 만드는 건 차치하고 한국과 더불어서 상선 비슷한 그런 배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처럼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일견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한정된 질문에 답변을 한 거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방위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그만큼 잘하고 있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쫓아오는 격차를 좀 떨쳐낼 만큼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냐 해서는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부분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마스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스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7월 말에 그때쯤에서 관세 협정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요. 네. 처음 이야기됐을 때는 1,000억 달러 규모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정책금융에서 좀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어쨌든 관세 협정 당시에는 1,500억 달러로 증액이 됐고 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그 관세 협정 이후에 브리핑에서 좀 확인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500억 달러가 전부 다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급 보증 혹은 대출이 대부분이 될 것이며 직접 투자 비중은 높지 않다. 그리고 캐피탈 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뭐 한국의 직접 투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포함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그림이 나오지는 않은 것처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실무 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피탈 콜이 뭐예요? 돈이 필요할 때 콜한다? 돈 달라, 쏴달라라는 느낌으로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필요할 때 쏴달라? 네, 필요한 만큼 증액을 해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한국 돈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집행을 한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자마자 이야기를 했던 게 K조선 필요하다. 네. 많이 협력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필리조선소 인수한 한화오션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그런 산업의 진척이 얼마나 더디길래, 얼마나 좀 안 좋은 상황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미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은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규제 측면의 이슈가 있고요. 뭐 이것도 두 번째 거랑 연관된 이슈긴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에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존스법이 있습니다. 그 미국 항만 연안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 선박은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을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산 쪽 관련된 건데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존스법이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미국 군용 선박하고 구성 요소를 이제 외국에서 조달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 좀 보호를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혁신도 좀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뒤처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과거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혹은 금융 쪽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 수출보다는 수입에 조금 더 어떤 경제 구조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최근 몇십 년간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해운 혹은 조선에 대한 의존도, 특히나 자국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수입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 뭐 번듯한 해운사 하나 없다. 뭐 이런 네. 식의 지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시스펜이나 뭐 APL이나 이런 선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딴 데로 넘어갔습니다. 뭐 덴마크의 머스크가 되고 뭐 CMA, CGM의 자회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운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자국 내 어떤 압도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뭐 사실 선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다 보니 조선 밸류체인에 내에 있어서도 약간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 조선업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표만 보더라도 조금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건조 능력으로 봤을 때 몇백 배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제로인데요? 네, 사실 제로의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예. 일단은 연간으로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라고 했을 때 중국 한 7,000척 이상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미국은 네. 두 자릿수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몇백 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상선에 대한 건조 능력의 부족이 뭐 상선뿐만 아니고 방산 쪽에 어쨌든 배의 틀 자체는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밸류 체인이 축소되면서 생산성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보유 함정 단순 수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 상황이 됐고요. 물론 순톤수로 보면은 미국은 좀 더 아직은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언젠가 또 따라잡힐 수 있지 않냐라는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미국의 어떤 대중국 규제들이 조금 강화가 되고 있고요. 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선사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중국의 해운 혹은 조선 능력을 견제하고 자국 내 밸류 체인을 키우자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좀 목표다라고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미국이 왜 이렇게 배에 대한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랬나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지 중국에 사실 많이 의존해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건조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함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 잘 만든다 한 것처럼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네,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배를 지어서 써야 되는 입장에서 쓴다는 용처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예,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쓸 이유가 가격 측면에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건조 능력이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산업 보호에 대한 반작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스법을 적용받는 선박은 굉장히 비싸게 발주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하고요. 이런 건 결국 내수 수요로만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낮은 인건비 그리고 반복 설계, 뭐 생산성 제고, 기타 등등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왔고요.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조선업과 동아시아 쪽의 조선업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행보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업을 보면 이제 이 타이밍 왜 지금이라는 것이 항상 의문인데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패권 경쟁이 사실 시계를 좀 더 넓히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좀 더 관세를 가시적으로 보면 2018년 2월달 기울어지 운동장 꽤 오랜 시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을 발발했는데 왜 하필 올해 들어서 이 조선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의 차이가 컸으면 2018년도에는 뭐 하고 이제 와서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냈느냐.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왜 그런 거죠? 사실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올해 이슈만은 아니고요. 당장 쉽스 액트 포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발의가 됐었던 거 이제 다시 올해 또 재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2025년 만에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련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안 개정들, 아까 조금 장표를 다시 바꿔서요. 죄송합니다. 그 존스법이라든지 혹은 번스툴레프스법이라든지 이런 수정법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시도, 좀 개선하려는 시도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었죠. 아무래도 이거는 자국 내 밸류체인을 희생을 하면서 동맹국의 밸류체인을 이용하겠다. 결국은 제조업을 다시 밖으로 보내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네. 조선소 소재의 지자체, 주정부들 이런 데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그런 어떤 변화 가능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약간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의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양 방위폐 준비태세 보장법 혹은 쉽스포 아메리카 액트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합심을 해서 발의한 법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내부 의견에 대한 좀 저항은 불가피한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선택의 제한폭이 조금 더 좁혀진다라는 것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시기는 좀 더 빨라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전히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얼지 않은 항구, 부동항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뜨는 건지 언론상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발발했을 때 그때는 안 하고 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는 한국의 주도주가 조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마치 한 1970년도에 미국과 사우디의 미략 협약처럼 그 사우디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다. 조선으로. 뭐 이런 기대감이 막 있는데 왜 지금 와서지? 라는 게 계속 들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건가 싶어서요.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일단은 한국 조선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일단 국내 실적도 일부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요. 한국 조선업에 대한 니즈는 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전후로 모든 어떤 수주 베이스 산업에 있어서 다 리레이팅이 됐었던 게 일시적으로 모든 산업이 정체가 되면서 이 어떤 일시적으로 잔고가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내에서의 업황 전환에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작년부터 이어진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들의 레버리지가 조선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리레이팅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미중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제기가 안 됐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 조선업도 약간 축소되는 시기
어떻게 그래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불황의 칸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를 안 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의 지금 생각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좀 검토하고 숙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캐파를 조금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중국도 화이트리스트를 정해서 특정 조선소들 외에는 캐파를 늘리지 못하고 자국 내 발주를 어떻게 보면 연명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턴어라운드를 한 상태에서 중국이 특히나 2024년에 생산 능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자극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과 MOU를 맺은 미국 쪽 기업들이 좀 자료에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 사실 월모부 진행하면서 미국 조선주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월모부뿐만 아니고 미국 네. 조선을 이렇게 밸류 체인별로 그쵸. 지금 이렇게 딱 매칭하는 거의 코너가 없죠. 왜냐하면 전무했었으니까. 네네.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떤 밸류 체인이 이제 기업들이죠? 형성될 텐데 미국은 어떤 기업이고 한국은 어떤 기능에서 어떤 기업인지. 네. 일단 요 지금 보시는 표 11개 정도 MOU, 2개의 계약과 9건의 이제 MOU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2개가 조선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측 이제 서버러스 캐피탈이라는 곳과 HD 현대 산업은행이 협약을 맺은 거고요. 이 서버러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미 HD 현대가 수빅조선소 임대해서 선박건조 지금 진행 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 설립 검토 혹은 공동 건조 기타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고 마린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MOU를 맺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선소 현대화 그리고 선박 공동 건조 협력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특이한 사항으로 MRO 역량 강화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 밸류체인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운 혹은 화주 혹은 어떤 그 금융자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장 기업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선 쪽은 좀 많이 넘어갔고요. 해운사도 넘어갔고요. 남아있는 쪽은 방위산업 쪽, 함정 건조하는 밸류체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상장사로는 노스롭 그룹만의 자회사로 상장이 돼 있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요게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 다 이제 항모 혹은 호위함 구축함 이런 거 건조하는 조선소를 사나이 두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하고 겹치는 바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한국이 미국 방위 산업에 진출해 갖고 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조선 분야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여태까지 부각이 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고 방산 밸류 체인에서는 이야기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쪽하고의 연계는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최근까지 진행된 건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가 헌팅턴 잉걸스랑 MOU를 체결한 건은 있습니다. 그 외의 진척 사항들은 향후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한국 기업의 조선이니까 저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복귀해 보면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한테 경쟁력이 밀렸다라는 게 심심찮게 들려왔었는데 미국은 조선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과연 한국하고 손 잡으면 경쟁력 있게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아나는 겁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지만 확인될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많은 개선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고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이 조선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된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숙련도 효율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제한적인로 제가 본 거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그 한화오션, 필리십야드,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조선 담당자 하기 전이어서 저는 동반에 참석을 못했긴 합니다만, 야드의 효율성, 이동 과정이라든지 혹은 야드의 활용, 뭐 특정 지역에서 좀 공간을 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효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정에 있어서 단계를 조금 부지 조정을 통해서 효율을 한다든지 인력의 생산성을 교육을 통해서 제고를 한다든지 숙련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지금보다 최소 뭐 많게는
10배 가까이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한화오션의 이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이루지 않고서라도 생산성 개선, 효율 개선 작업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조선소도 그런 어떤 병목들만 체크해서 문제만 해결한다면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처럼 완전 선진 탑티어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의 질문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 500배 정도 중국 대비해서 생산량의 차이가 날 정도로 망가져 있는 밸류체인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선의 협력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게 얻는 것만 있을까요? 잃는 건 없나요? 일단은 인력에 있어서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내 생산성을 일부 덜어내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숫자나 이런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개선될 포인트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 양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양분, 자양분이 돼서 밑거름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미국의 진출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조선업 밸류체인에 있어서 의존할 수 있는 서구권 쪽의 나라는 사실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와 파트너십을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잘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DNA를 조금이라도 이식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합작 투자 혹은 공동 건조를 통해서도 한국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먼 미래의 큰 계획뿐만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화오션이 3건의 MRO가 한국 정비죠. 수주를 받았고 현대중공업도 작년 7월에 그 MRSA라고 해서 그 자격을 획득한 이후로 처음으로 또 한척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MRO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시간에 걸리는 상선 쪽에 밸류체인 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들보다도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면 아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도 얻고 있고 나중에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의 퀄리티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 이전에 조선업 안 좋았을 때는 저가 수주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좋아지고 나서는 어쨌든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로 굉장히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개선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는 뭔가 넉넉하게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미 비싸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조선소들이 유지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캐시플로우가 넉넉하게 수주 금액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몇 배씩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턴오버가 높아진다는 거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확실히 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점점 발주한 측에서는 성과를 내릴 수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무래도 성과 하락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받고 있는 MRO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이상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일본. 그러니까 MRO 같은 경우에는 그 함대가 기항하는 모항을 기준으로 이제 MRO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정히 작전 중이거나 그럴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만큼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한국이 뭐 압도적인 설계 능력, 역설계를 통해서 기술 개선점을 좀 더 제한을 하고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는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득 든 생각인데 사실 이질적인 고용시장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강력하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가지면서 뭔가 막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기업 간에 M&A 이슈가 불거질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M&A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불거지는 것이요? 뭐 지금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들도 모회사에 대한 M&A를 통해서 미국 조선소에 간접 진출하는 방안들 지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호주에 있는 오스탈이라는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이미 인수도 이미 했고요. 오스탈이라는 업체가 미국에 야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구체화되기에는 좀 많이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에 연계해서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직접 진출해서 이제 뭐 미국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조선을 같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도와준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거든. 우리는 수주를 받아오는 입장이니까 수익을 창출할 텐데 보면 이제 이번에 그 MOU 체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미국의 조선 대표적인 기업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K조선의 힘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면 미국에 있는 조선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미국의 그 MOU를 맺은 조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상장사 중에 없나요? 네, 상선 쪽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하고 네. 헌팅턴 인걸스 MOU 외에는 상장사랑의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굳이 조금 그림을 보여보자면 네. 왼쪽에 있는 이 장표에 지den트 MOU 체결 요 이슈 외에 상장사로 봤을 때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국내에 방문하신 적은 있어요. SK 오션플랜트 본사와 디색이라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네. 방문을 했었고 뭐 어떤 계약 협의 체결까지는 이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뭔가 리레이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사건 혹은 시간 자체가 조금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른감이 있지만 어쨌든 주가를 타겟팅하는 애널리스트로서 보통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이 살고 뉴스에 팔아라. 자, 뉴스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 상장사 미국의 두 개 기업이 방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은 법률상으로 한국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장표에 있는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2025년 2월에 발의된 이런 어떤 나토 형국 혹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조선수 함정 건조를 허용한다. 이런 식의 이슈가 된다면은 코어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RO 같은 경우에도 모항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있는 함대에서 우리나라로 MRO 수주받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제작한 곳에서 보통 같이 또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함정 건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MRO 수주를 한국으로 보낸다라는 식의 코어기 되려면은 결국은 이런 법률이 개정이 돼야겠죠. 그런 식의 코어기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거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직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한국과 코어로 수혜받을 수 있는 미국 조선사에 소팅을 한다 혹은 이벤트를 대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법안의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기점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네. 미국을 위대하겠지 미국과 함께 한국 너도 위대하게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자꾸 뭔가 뺏어가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번에 우리가 수주를 많이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저가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점점 이제 뭐 기술이죠, 교육 이런 것까지 이제 미국 쪽에서 원하니까 몇 년 있다가 팽당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지분을 뺏어간다든지 네. 혹은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 상황이니까 맞아. 그런 지분 거- 뺏는 거. 그런 걱정도 충분히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마냥 좋아할 건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근데 이게 신규 조선소를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땅 파는 데만 시간이 한 세월 걸릴 겁니다. 야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그런 어떤 타임라인과 이 어쨌든 민주적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선거 기관과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그런 입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는 뭐 어느 정도 운에 맡겨야 되는 요소긴 합니다만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수혜를 주고 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그리고 그만큼 일감을 받아온다면은 동등한 입장이 될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후자 쪽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거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실리적으로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 밸류체인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한두 해는 아닐 거거든요. 10년 단위로 봐야 되는 비즈니스로 봐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기에 가져간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정상화가
된 이후에 봐도 늦지 않고 정상화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자체는 유효하지만 지금 해야 되냐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 걱정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리쇼링의 연장선상인데 리쇼링을 왜 하냐라고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탑티어 우선순위에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고용 시장은 참 유연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거의 전무하니까 미국으로 진출해서 뭔가 하려면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숙련공 등등이 존경스럽던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그들이 일단은 예전에 사우디에 우리가 건설 노동자 갔던 것처럼 미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 관련된 고용 인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니까 그럼 거의 재창출,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용이 창출할 수 있는 건가요? 괜히 다 한국 사람 가서 일하면서 우리는 좋겠지만. 네, 뭐 한국의 인력보다는 현지 인력을 사용해서 건조를 하는 게 네.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근데 굳이 다른 섹터에서의 사례를 갖고 오자면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한국 생산법인 진출해서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변압기 생산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정상화 시켰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고용의 유연함 그리고 어떤 그 3D 산업에 가까운 힘을 쓰는 몸을 쓰는 직업에 대한 기피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게 걱정이 되고 현실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변압기 생산법인이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논리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 잘 되고 있는 현장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조금 초기에는 마찰 비용이 있겠지만 시간이 들어서 어느 정도 투자도 필요하고 페이도 높게 줘야 하겠지만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다면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까. 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냥 걱정만 하기에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장표에 미국의 조선업과의 강화법 해가지고 쭉 지금 법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예. 이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뭐 K조선과의 협력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법안상의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 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동맹국과 관련해 있는 부분은 여기 세 번째에 칠한 선대 확장 목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서 이 동맹국의 밸류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것도 제가 최근에 고민하던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밸류체인의 회복이냐 혹은 미국에 뒤처지는 선대를 빠르게 확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자는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후자는 시간을 좀 빨리 당길 수는 있지만 돈을 많이 쓰고 자국내 밸류체인 희생하는 그런 정책이 될 거고요. 거기서도 후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전략상선대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인도되는 수 있는 물량에 한해서는 국적 변경을 통해서 자기네 배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시선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한국 쪽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투자 기대감이 올해 연초에 좀 많이 제기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형선 아무래도 탱커 혹은 롤오선이라고 해서 롤온, 롤온, 롤오프,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박에 대해서 좀 제조를 많이 할 수 있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요 쉽스포 아메리카 액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밸류체인 강화에 대한 법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열어두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다 병행되겠죠. 밸류체인도 빌드업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가식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법안을 바꾸면서 하는 건데 여러모로 어쨌든 마스카의 결과물로서 한국 조선이 각광을 받았는데 근데 한국만 받는 게 맞아요?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는 못 받는 거예요? 일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조선소, 대형 조선소로 다시 만들어서 뭐 MRO라든지 기타 등등 열심히 협력을 하겠다라는 식의 제안도 있었고요. 하지만 국내 산업과 비교를 한국 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일본은 살짝 조금 황혼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막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일본이 전 세계 조선을 제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다음이었던 순서가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어떤 설계 표준화를 통해서
조금 산업을 고도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었죠. 아무래도 이 조선 쪽은 커스터마이징된 개별 선사 선주의 수요에 따라서 주문 제작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 능력을 점차 잃어가는 일본보다는 그런 것들 유지하고 확장시켜 한국 쪽으로 공이 넘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아무래도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군이 온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설계에 대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이 순간에 미국이 우리한테 수요 러브콜을 했고 전 세계에서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주가의 반영은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7월 말부터 지금 8월 사이에 우리 유재선 애널리스트가 올린 리포트들 보니까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상향 조정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7월 들어서는 아무래도 뭐 상반기 어떤 뭐 실무적인 이유에 있어서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업황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도 업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조선업체들이 국내 조선업체들이 대부분보다 3년치 협상력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협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3년의 잔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바뀌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러브콜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멀티플 상으로만 봤을 때 한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을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상으로는 적어도 2027년 8년까지는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수주 스케줄 따라서 인도 스케줄 따라서 건조하는 게 그대로 실적이 들어갈 테니까요. 앞으로의 수주에 있어서만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전 충분히 더 주도주로서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 포인트는 LNG선 발주가 좀 늦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한 7월 하순, 8월 초까지는 그 우려가 유효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6척 옵션부 포함해서 LNG선 수주를 하면서 봐라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충분히 대기를 해 있고 단지 지금은 늦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들이 적어도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한국은 3년 이상의 잔고를 갖고 계속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로서 위치는 전혀 잃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표 주가를 적어도 내리지 않고 올리고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을 뭘로 꼽고 계세요? 저는 현대중공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요거는 미국과의 협업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두 가지 전략을 다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나오션처럼 이미 현지 투자를 마쳤고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게 자국 내 밸류체인 확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의 밸류체인을 이용해서 상선을 조달하겠다는 게 아니고 직접 짓겠다. 그럼 결국 투자를 해라라는 식의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주목을 받았던 것이 똑같이 이쪽으로도 넘겨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급해서 밸류체인을 확보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 밸류체인에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야드가 크고 아직 좀 더 확장의 여지가 있는 현대중공업이 그런 측면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의 차이는 적어도 멀티플에서도 좀 최근에 리레이팅 정도에 따라서 증명이 되고 있고 요것도 다시 투자 액션이 취하면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콜옵션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계속 내리 속에서 미국이 우방국이죠.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을 100% 신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약처럼 미국이 필요하면 일본의 반도체를 전부 다 기술 이전까지 다 했다가 나중에 싹 다 뺐다 못해 거의 잃어버린 30년을 이끌어간 그런 연동력의 그게 협상인데 걱정돼요.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누가 누구를 키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줄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속된 말로 무슨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중장기적인 충분히 그럴 수 시기에서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그게 결국엔 우리가 경쟁자를 또다시 키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파트너로서 정말 100년 내려갈 수 있는 그 미국과 파트너십이 되는 것인가? 끝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되게 많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사실 뭐 일방적인 수혜가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말씀하긴 하지만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그 당시의 산업 격차 위상보다도 훨씬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키우기보다는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정도의 저는 느낌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키워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 가면은 뭐 호랑이가 돼서 잡아먹을 수도 있을 네. 수도 있겠다는 상상은 있겠지만 충분히. 적어도 제가 이 업을 하는 동안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은 당장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1910년도는 미국이 조선업이 괜찮았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하락 분위기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자원을 다 집어넣는다면은 속도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쉽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환호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캔쉽,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얘기 나올 때마다 약간 욕한 것 같아요. 캔쉽. 예, 나올 때마다 시장이 엄청 들썩였는데 이게 마냥 좋은 건가? 괜찮은 건가? 이런 이제 의심을 조금씩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좋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K조선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정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뭔가 뺏기지 않도록 잘 주도권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은 재선에게 오늘 유재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